자, 이제 두 번째 방식, 비교 방식 갑시다. 이제 비교 방식은, 앞 시간에 우리 다룬 원가 방식은 비용성에 입각해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었죠. 그죠? 비교 방식은 가격 산면수 중에 시장성에 해당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례와 비교를 해서 가격을 평가하니까 시장성에 입각하는 방식이고, 이 비교 방식은 시장성에 해당하는 방식이니까 시장접근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 방식에서도 당연히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임대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겠죠. 원래 비교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은 거래 사례를 비교해서 가격을 평가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고, 이 거래 사례 비교법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은 비준 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앞 시간에 원가법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은 뭐라 그랬지? 적산 가격이라고 그랬고, 이 비교 방식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은 비준 가격, 가격을 간편기적인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나도 이게 용어가 자꾸 가격이랑 가액이 같은 말이지만, 그죠? 왜 가액으로 바꿨는지 모르겠다. 참, 그냥 가격 그냥 두면 될 건데. 비준 가액이라는데 어떻게 비준 가격을 구하는가? 거래 사례를 하나 선택해서 그 사례 부동산이 거래된 사례 부동산 가격에 사정 보정해서 산정되는 사정 보정치 곱하고, 또 시점 수정 결과 산정되는 시점 수정치도 곱해지고, 지역 요인 비교 결과 산정되는 지역 요인 비교치도 곱하고, 개별 요인 비교 결과 산정되는 개별 요인 비교치도 곱합니다. 그리고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의 면적의 차이가 나면 면적 비교치까지도 곱해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해서 산정되는 요인 비교치를 사례에 그냥 곱해버리면 비중 가격이 산정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적는 게 많으니까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그런 건 아니고 공부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비교 방식은 가격을 평가하는 또 다른 방법이 한계가 더 있다, 그죠?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오직 토지에서만 가격을 평가하는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이 공시기가 부분 토지 이외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토지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인데, 이 공시가 기준법도 거래 사례표하고 똑같은 원리로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건데요. 다만 이제 차이점이 거래 사례를 선택할 때 표준지를 사례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표준지를 사례로 선정해서 이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가지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례 가격으로 보는 거죠. 그 표준지 공시가에 거래 사례표하고 똑같은 원리로 가격을 평가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공시가 기준법은 표준지를 사례로 선택하기 때문에 이 표준지는 인근 지역을 대표하는 토지죠. 그러니까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례고 사정이 개입된 게 없다면 사정보정, 개입된 사정을 수정해주는 사정보정 작업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시가 기준법은 사정보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사정보정은 하지 않고 바로 표준지 공시가에 시점 수정 작업부터 바로 해갑니다. 시점 수정, 그리고 지역 요인 비교, 그리고 개별 요인 비교를 거치고, 그 외에 만약에 그 밖에 다른 요인 보정을 할 게 있다. 그러면 그 밖의 요인 보정 작업까지를 거쳐서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것. 그게 바로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초점이 이 공시가 기준법은 사정 보정을 하지 않는다. 사정 보정은 없어요. 사정 없이 바로 표준지 공시가의 시점 수정 작업부터 바로 해간다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비교 방식에서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죠. 비교 방식에서 이렇게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두 가지. 또 비교 방식에서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 역시 임대료를 평가할 때도 임대 사례를 선택해서 그 임대 사례를 비교해서 대상 부동산의 임대료를 평가하는데, 이 임대 사례 비교법에 따라 산정되는 임대료는 비준 임료라고 합니다. 자, 아까 원가 방식에서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은 뭐였지? 적산법이었고, 적산법에 따라 산정되는 임대료는 적산임료라 그래서 용어들이 다 달라요. 이 용어가 절대 바뀌면 안 돼. 임대사례 비교법에 따라 산출되는 임대료를 비준임료라고 하는데, 어떻게 비준임료를 구하는가? 역시 임대가 된 사례를 하나 선택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임대료를 평가하려면 임대가 된 사례를 선택하는 거고요. 가격을 평가할 때는 가격이 있어야 되니까 매매가 된, 즉 거래가 된 사례를 선택하는 거죠. 여기 이제 용어가 다르잖아, 그지? 상식적으로 가격을 평가하려면 거래가 된 사례가 있어야 거래 가격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거래 사례를 선택하는 거고 임대료를 평가하려면 임대가 된 사례를 선택해야 임대료가 있을 거 아니야. 에? 그래서 임대가 된 사례를 선택해서 그 사례 부동산의 임대료, 이 사례 부동산의 임대료에다가 거래 사례표하고 똑같은 원리로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그리고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를 거치고 역시 또 면적의 차이 나면 면적 비교까지도 거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 사례표가 동일한 원리로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임대 사례비교법이에요. 그러니까 임대 사례비교법은 공부할 것도 없고요. 더 이상 알 것도 없어. 그냥 비교 방식의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임대 사례비교법. 임대 사례비교법에 따라 산출되는 임대료는 비준 임료라고 한다. 적산 임료가 아니고. 그리고 비준 임료를 어떻게 구하는가? 거래 사례표가 동일하다. 여기까지 딱 기억해 두면 돼요. 이제 초점은 이 거래사례표가 공시가기준법인데 이 공시가기준법도요 거래사례표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야. 다만 이제 공시가기준법은 표준지를 사료로 선택하기 때문에 사정보정 작업을 하지 않는다. 사정보정만 하지 않고 거래사례표가 똑같은 원리로 토지의 가격을 평가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사례표가 한 개만 제대로 정리하면 세 가지 방법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공부할 게 없지 진짜. 자, 거래사례표는 이런 거죠 지금. 만약에 A라는 부동산의 가격을 거래사례표로 평가한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지금 물건을 지금 2021년 4월 시점에서 가격이 얼마인가 평가하고 이제.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 진천동에 소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물건이고 30평짜리 주택이에요. 그리고 방도 3개가 있고 그리고 또 화장실은 1개가 있고 베란다도 1개가 있는. 베란다 하면 안 되지. 발코니 해야지 그치? 용어가 이제 발코니로 바뀌었으니까 발코니도 1개가 있는 이런 주택의 가격을 거래사례표로 평가를 하려면 여기에 이제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이 되죠. 그럼 이 대상 부동산과 똑같은 물건이나 그러니까 동일성이 있는 물건이나 또는 유사성이 있는 똑같은 물건 또는 비슷한 물건이 시장에서 거래가 된 사례를 하나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사례 부동산을 선택해야죠. 이 사례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 현행에 맞게 비교를 해봐서 가격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럼 거래사례표를 적용하려면 가장 먼저 이제 사례를 선택하겠죠. 자, 사례를 하나 수집을 했더니 이 사례가 2020년 4월에 거래를 했어요. 2020년 4월에 거래가 됐는데 2억에 거래가 됐다고 가정하자요. 근데 이거는 저하고 말이야. 이 윤금시 사이에 거래를 했는데요. 이것 무슨 동이야? 무슨 동사라? 상인동. 이건 상인동에 있어. 역시 30평짜리 주택이고 방도 3개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좀 고급이라서 자, 화장실이 거실에도 1개 있고 안방에도 1개 있고 뭐 화장실이 2개고 발코니도 앞뒤로 1개씩 2개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니까 동일한 물건이 거래된 사례가 있으면 좋고 동일한 물건이 거래된 사례를 찾기가 어렵겠죠. 부동산은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일성이 있는 물건이 없으면 유사성이 있는 물건이 거래된 사례를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례를 비교해가면서 가격을 평가하는데 그럼 사례를 보니까 이 사례가 그죠? 사정이 이미 개입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우리 수강생 사이에 거래를 했으니까 그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인 사이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잘 아는 지인 사이나 친족 간이나 뭐 국가에 거래를 했거나 그러면 사정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례 가격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매도자하고 매수인 사이에 거래를 했다면 2억이 아닌 다른 가격에 거래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잘 나는 지인 사이에 거래를 했으니까 뭐 2억이 아니고 2억 한 2천짜리를 2억 받을 수 있고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례 가격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 사례에 개입된 사정을 수정해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요 사정 보정 작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은 2021년 4월 아닙니까? 기준 시점이 그제?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이. 근데 거래는 지금 2020년 4월에 해서 거래 시점은. 그럼 거래 시점하고 기준 시점이 불일치하니까 1년 전에 거래된 이 가격이 지금도 똑같이 이익을 수가 없죠. 1년간 시장 상황이 변하니까 가격도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시점에 거래를 하지 않고 기준 시점에 거래를 했더라면 이 사례 가격이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었겠느냐 하고 이 거래 시점에 거래된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전환해 줍니다. 그 작업이 뭐죠?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바꾼다. 시점 수정입니다. 그지?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그 시점 수정, 이 시점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뭐야? 가격이 계속 변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1년간 시장상도 변화가 없고 가격에 변화가 없다면 거래 시점에 거래된 가격이 기준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럼 시점 수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근데 1년 동안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시점 수정이 필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시점 수정이 필요한 근거가 되는 가격 원칙. 바로 뭐? 변동의 원칙. 가격이 변한다는 게 변동의 원칙이잖아. 그래서 변동의 원칙이 이 거래사례법을 적용할 때 시점 수정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기준 시점을 확정하는 근거가 되는 게 변동의 원칙이다. 지난주에 했다. 잉? 그제? 변동의 원칙이 또 중요하다고 또 얘기했잖아. 균형의 원칙하고 적합의 원칙.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세 가지 원칙을 더 기하라 했죠. 변동의 원칙하고 수익 배분의 원칙하고 대체의 원칙. 이렇게 해서 5가지 원칙을 딱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잉? 알았어? 그러면 가격 원칙. 올해 가격 원칙에서 내가 한 문제가 안 나오면 물어드린다. 다 합격시켜 드릴게요.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가격 원칙은 올해. 작년하고 재작년 안 나왔기 때문에 매년 나오는 문제가 2년 연속 안 나왔으면 올해 이게 2문제도 나올 수 있다. 가격 원칙은. 그러니까 아주 중요해요. 적합, 균형, 그다음에 변동의 원칙, 대체의 원칙, 수익 배분 원칙. 그 5가지 원칙이 어떤 것에 근거가 되는가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래 시점을 기준소비 가격으로 바꾸는 시점 수정도 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은 진천동에 있어요. 근데 사례 부동산은 상인동에 있기 때문에 이 대상하고 사례 부동산 간의 지역의 차이가 났죠. 그러니까 이게 사례 부동산도 똑같은 동에 있었다면, 똑같은 위치에 있었다면, 그죠? 2억이 아닌 다른 가격에 거래될 수가 있으니까 이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의 지역의 차이가 나는 지역의 격차를 수정해요. 그게 이제 지역론이 비교하죠. 그리고 물건을 보면 또 평수하고 방 숫자까지는 같지만, 그지? 근데 이 화장실이나 발코니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처럼 이 사례도, 그죠? 똑같이 이 물건이 똑같이 화장실이나 베란다가 한 개씩 있었다면 또 2억보다 좀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의 물건의 차이가 나면 물적 차이도 수정해요. 그게 바로 개별 요인 비교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네 가지 작업을 하면 요 작업 일과 산정되는 요인 비교치가 나와. 그러면 그 요인 비교치 네 개를 사례가 지금 2억에 거래됐으니까 사례 가격 2억에 곱해요. 전부 다. 그건 간단하게 이제 가격이 산정됩니다. 아주 쉽게 이제 가격을 구하는 수 있는 방법인데, 자, 그럼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서 비중 가격을 산정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사례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래 사례, 이 사례가 있어야 사례를 비교해서 가격을 평가하는 거니까 제일 먼저 할 게 이제 사례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지? 거래 사례를 수집하는데 이 사례가 아무거나 사례가 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사례는 반드시 요 네 가지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요 네 가지 작업이 가능할 때만 사례로 선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 사례 수집 기준, 거래 사례 수집 기준. 첫째가 사정 보정 가능성, 사정 보정이 가능할까? 두 번째 시점 수정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죠. 시점 수정이 가능해야 되고 또 세 번째 지역 요인 비교, 네 번째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할 때 사례를 선택할 수 있겠죠. 이 지역 요인 비교와 개별 요인 비교를 합쳐서 뭐랄까요? 지역의 가격 형성률을 분석한다. 지역의 가치 형성률을 분석한다. 그게 지역 요인 비교고 또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인 가치 형성률을 분석하는 작업이 개별 요인 비교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가치 형성 요인 비교라고 한다 이 말.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지. 자, 요거는 이제 학술적으로 한번 정의해 볼까? 간평 규칙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은 어떻게 정의됐을까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부동산과 동일성이 있거나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거래 사례를 선택하여, 동일성이 있거나 유사성이 있는 거래 사례를 선택하여 그 사례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법을 말한다. 이렇게 딱 정의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 간평기에 규정된 정의를 지금 읽었다.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부동산과 동일성이 있거나 유사성이 있는 거래 사례를 선택하여 그 거래 사례를 대상 부동산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법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대충 이렇게 해서 가격을 구하는 게 거래 사례 비교법이다. 대충 알겠죠? 그럼 이제 거래 사례를 이렇게 선택했어요. 선택을 했으면 사정 보정이나 시점 수정 요 네 가지 작업이 가능할 때 사례가 선택됐겠지. 그럼 사례를 선택했으면 이제 이 대상 부동산의 현황에 맞게, 그죠? 사정도 개입된 사정도 수정해서 사정 보정도 하고요. 또 시점 수정 작업도 하고 또 위치를 비교하는 지역 요인 비교도 하고 물적 비교를 하는 개별 요인 비교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요 네 가지 작업의 결과 산정되는 요인 비교치가 나오죠. 그 요인 비교치 네 개를 그냥 사례가격에 곱해주면 되는데 초점이 이제 요 사정 보정이나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치를 어떻게 계산해 내느냐. 여기 이제 초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시점 수정치를 계산하는 요령만 다르고요. 사정 보정이나 지역 요인 비교치, 개별 요인 비교치를 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면적 비교치를 구하는 것도 똑같고. 그러니까 공과도 별로 없어. 자, 먼저 이제 시점 수정 작업 자체가 시점 수정이란 거래 시점에 거래된 가격이 기준 시점까지 계속 일치하지가 않기 때문에요. 만약에 거래 시점하고 기준점이 똑같다면 시점 수정은 필요가 없겠죠. 그죠? 거래 시점하고 기준이 일치한다. 그럼 시점에 차이가 없으니까 가격의 변동도 없죠? 그럼 시점 수정이 필요가 없는데 지금 거래 시점하고 기준점이 불일치하잖아. 그죠? 그럼 당연히 시점 수정을 해야 되겠죠? 시점 수정은 바로 거래 시점에 거래된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전환해 주는 겁니다. 거래 시점의 가격을 무슨 시점?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전환한다 그래야지. 또 거래 시점의 가격을 현재 시점의 가격으로 바꾼다든가 뭐 그러면 큰일 나요. 기준 시점은 과거도 될 수 있고 현재도 될 수 있고 미래도 될 수 있잖아. 그죠? 기준 시점은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인데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소고평가고 미래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기하평가 아닙니까? 그럼 기하평가나 소고평가를 하면 기준점이 과거도 될 수 있고 미래도 될 수 있죠. 꼭 현재 시점으로만 가격을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현재 시점으로 바꾸면 안 돼. 그러니까 거래 시점에 거래된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전환해 주는 작업, 이걸 시점 수리를 하는데 어떻게 시점 수리를 구해내는가? 이 시점 수리를 구하는 방법이 지수법하고요 변동률법 두 가지가 있어요. 지수법은 거래 시점의 지수를 분모해 기준 시점의 지수를 분자에 대입하면 돼. 만약에 지수를 그죠? 거래 시점의 물가 지수가 100이고 기준 시점의 물가 지수가 110이다 이렇게 주면 100분의 110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각 시점의 지수만 대입하면 돼. 분모 문제에. 근데 지수를 주지 않고 이렇게 줄 수 있어. 거래 사례는 기준 시점까지 가격이 5% 상승하였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 거래 시점도 100, 기준 시점도 100으로 두고 기준 시점까지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다 그러면 요 기준 시점에다 상승분을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냥. 5% 상승했다 그러면 100분의 105가 되는 겁니다. 알았죠? 기준 시점까지 가격이 몇 프로 상승하였다 이렇게 나오면 기준 시점에다가 상승분을 그냥 합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변동률법은 1 플러스 R의 N승에 대입을 한대. 요 N승이 이제 기간이죠. 지금 거래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 1년 지났죠. 그럼 이제 기간이 여기 1승이 되는 거야. 2년 전에 거래가 됐으면 2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 R이 이제 물가 변동률이나 지가 상승률 이런 건데요. 그럼 조금 전에 제가 기준 시점까지 가격이 5% 상승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100분의 100에서 기준 시점에다 5를 더하면 100분의 105가 되죠. 그래도 되고 5% 상승으로 여기에 5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0.05가 되죠. 5%니까. 그럼 1 플러스 0.05에 1승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얼마고? 1.05죠. 1.05나 100분의 105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수법으로 하든 그 변동법으로 하든 시점 수준은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도 되고 여기에 대비해도 되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시점 수를 구해내고요. 그 다음에 사정보정치나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치 똑같습니다. 구하는 방법이 사정보정치,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면적 비교치도 이렇게 마찬가지고 똑같은데 대상 부동산을 분자에 두고요. 사례 부동산을 분모해야 된다. 이 분모하고 분자가 바뀌면 안 되지. 그러니까 대상이 분자, 사례가 분모, 대사님 이렇게 적는 거지. 대사님하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 그지? 글자를 대상 사례가 바뀌면 안 되지. 대상하고 사례를 이렇게 각각 분자의 대상, 분모의 사례 부동산을 두고 대상도 100, 사례도 100입니다. 이 100분의 100에서 사정이 개입됐거나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이 차이가 나죠. 그럼 그 차이가 나는 만큼을 더하거나 빼는 거야. 사정 보정은 대상 부동산에는 사정이 개입될 게 없죠. 사례에 다 사정이 개입되는 거니까요. 사정 보정치는 무조건 분모에서 이 사례 부동산에서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되겠고요. 지역 요인이나 개별 요인은 대상의 차이가 날 수 있고 사례의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차이가 나는 데서 더하기 빼기를 해. 100분의 100에서 이 더하기 빼기를 할 때 말이야. 첫째는 주어에서 조정을 한단 말이야. 주어에서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이 주어면 요 분자 100에다가 더하기 빼기를 하고 사례가 주어면 요 분모에서 더하기 빼기를 하라 이 말입니다. 주어가 뭔지 알죠? 대상이나 사례 다음에 은는 이가라는 용어가 붙어 있으면 그게 주 아닙니까? 명사 뒤에 은는 이가 붙는 게 이제.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 은하고 나오면 대상 여기 분자에서 더하기 빼기를 하고
사례보험산 은 그러면 사례에서 이 분모에서 더하기 빼기를 해라 이 말이다. 그다음에 지금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데 몇 프로 비싸게 거래를 했다. 고가로. 또 지역료이나 개별료이 차이가 나는데 이 지역료이나 개별료이 몇 프로 우세하다. 그러면 그 숫자만큼은 주위에서 더해야 돼요. 그다음에 몇 프로 싸게 저가로 거래했거나 지역료이나 개별료이 몇 프로 열세다. 그러면 그 숫자만큼은 주위에서 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00분의 1에서 더하기 빼기를 하면 요인 비교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아, 그걸 그냥 사례가에 그대로 곱해갑니다. 아주 이건 간단한데 실제 이제 그 비교 방식은 99%는 그냥 계산 문제로 출제되거든요. 계산 문제로 비중 가격을 구하거나 뭐 공시가격 인포로 토지 가격을 산정하거나 이 계산 문제가 출제되는데 계산을 직접 해봐야 되겠죠. 도저히 별로 없더라. 사례 그 보니까 문제가 566페이지인가 한번 넘겨봅니다. 566쪽에 566페이지 가면은 맨 위에 12번 문제 비중가격 계산 문제가 한 개 나와 있네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부동산의 비중가격을 구하면 그래서 근데 자 지금 대상부동산은 주어가 지금 대상부동산입니다. 알지? 대상부동산에 은이 붙었죠. 대상부동산은 면적이 얼마? 900입니다. 면적이 900이고 사례부동산보다 개별 요인이 10% 우세하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제 개별 요인 비교치가 나온 거야. 대상 부동산 은 10% 우세 그랬죠. 그럼 대상 은 10% 우세니까 요 대상에 10을 더하면 되겠지. 그럼 개별 요인 비교치가 얼마 나오노? 100분의 11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개별 요인 비교치가 100분의 110이 한 개가 나와 있습니다. 100분의 110이 한 개 나와서 대상 부동산 은 사례보다 10% 우세니까 그지?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사례 부동산은 면적이 900제곱미터며 가격이 1년 전 2억에 거래됐다 그랬죠. 그럼 거기서 봐라. 이제 사례 부동산이 1년 전에 얼마에 거래돼서 2억에. 그럼 사례 가격이 지금 2억하고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차이 있죠.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을 보면 대상하고 사례 부동산의 면적의 차이가 나죠 지금.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면적 비교치까지를 곱하라는 건데요. 지금 대상 부동산의 면적이 900이고 사례 부동산의 면적이 1000이다 그랬죠. 그럼 이제 이 대상하고 사례에 그냥 각각 면적을 대입하면 돼. 분모 분자에. 그럼 대상이 900, 사례가 1000이니까 1000분의 900이 되겠죠. 각각 대입을 하면 그지?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면적 비교치가 1000분의 900. 요게 한 개 더 나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초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보면 그죠? 연간 지가 상승률은 5%이다 그래서. 그죠? 그리고 다른 조건은 없어요. 그럼 지가 상승률이 5%겠으니까 봐라. 연간 1년 전에 거래를 했죠. 지금 1년 전 2억에 거래를 했다 그랬잖아. 근데 1년 동안 가격이 5% 상승했죠. 그럼 요 기준 시점까지 지금 1년 전에 거래된 게 기준까지 5%가 상승했으니까 요 100분의 100에서 여기다 5를 더하라 이 말이야. 기준 시점에다가. 그럼 100분의 105가 되겠죠. 그래도 되고 또 1 플러스 R의 N승에 대입해도 지금 5% 상승했으니까 이 변동률이 5 아닙니까? 그지? 0.05. 그럼 1년 전에 거래했으니까 1 플러스 0.05의 1승이죠. 그러니까 1.05가 되겠죠. 100분의 105나 1.05나 똑같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점 순위가 1.05가 나온 거예요. 그럼 자, 한번 봐봐. 지금 사정 보정치도 안 보이고 지역용 비율치도 안 보이죠? 있을까 없을까? 지역용 비율치하고 사정 보정치가 없으면 안 되겠죠. 이게 없으면 이게 0이라는 뜻이니까 없으면 안 되지. 있어요. 있는데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래 사례에 개입된 사정이 없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거래가 된 사례라는 뜻이라. 그러면 봐봐. 우리가 사정 보정치나 지역용 비율치를 구할 때는 100분의 100에서 더하기 빼기를 하죠. 근데 이 사례가 정상적으로 거래됐으면 고가나 저가로 거래된 게 없으니까 여기서 더하기 뺄 게 없잖아. 그죠? 그 사정 보정치가 100분의 100이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100분의 100은 1 아닙니까? 그러니까 곱하나 안 곱하나 똑같으니까 지금 사정분이 필요가 없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또 지역용의 비교도 필요가 없어요. 지역용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 지역용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일까요? 대상 부동산하고 사례 부동산이 같은 지역에 속해 있으면 지역에 차이가 없네. 그럼 지역용을 비교할 필요가 없겠죠.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 무슨 지역이죠? 인근 지역 아닙니까? 근데 사례도 인근 지역 내에서 선택하면 대상하고 사례가 같은 지역에 있지. 그럼 지역용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인근 지역 내에서 지금 사례를 선택했다 이 말하고 같은 거다. 그게 지문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지문에 없어도 그냥 지역용 비율치가 안 보이죠. 그럼 이건 1이라는 뜻이나 사정원치도 안 보이죠. 1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시하면 돼 그냥. 그럼 이제 나온 거 전부 곱하면 돼. 사례 가격 2억에다가죠. 시점 수치 1.05 곱하죠. 그러면
2억 1000이 되겠죠. 그게 1.1 곱해요. 거기다 또 0.9 곱하면 돼서 1000분의 900이니까. 그지? 쭉 곱해봐. 다 곱하니까 2억 790만 원. 맞나? 그 뭐 하여튼 맞을 거야. 그냥 해보면. 그지? 2억 790만 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곱해보면. 그러니까 이 저기 뭐야. 그 거래사례비법이든 공시가계부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사례비법이나 공시가계부법은 이게 이제 초점이라 시점 순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리고 사정보증이나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냐. 이게 이제 초점이죠. 근데 이건 뭐 어려운 거 없잖아 지금, 그지? 아주 단순하게 한 문제를 특정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비교 방식에서 나온 것만큼은 계산 문제를 한 개 풀어야 될 건데, 그죠? 풀 수 있을까 모르겠네. 안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열심히 하자. 잉? 공시가 기준법으로 토지의 가격을 한 개 평가해 본다. 그럼 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는 표준지를 선정해 가지고, 그죠?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사정보정은 하지 않죠. 사정 없이 바로 시점 수정, 그리고 지역 요인 비교, 그리고 또 개별 요인 비교를 거쳐서 그 밖에 이제 요인 보정할 게 있으면 그 밖에 다른 요인 보정까지를 거쳐 가지고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는데, 그지? 자, 이렇게 나온다. 표준지 공시가가 제곱미터당 10,000원이다. 제곱미터당 10,000원. 그리고 기준 시점까지 가격이 10% 상승했다. 기준까지 지가는 10% 상승, 지가 10% 상승했다. 그리고 지역 요인은 동일함. 그럼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지역 요인은 동일함. 이 말은 사례하고 대상봉사에 같은 지역에 있다는 뜻이죠. 그럼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 근데 개별 요인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개별 요인은 뭐 환경 조건이 어떻고요? 환경 조건이 어떻고, 그리고 또 뭐 획지 조건은 어떻고, 무슨 조건은 어떻고,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와. 근데 환경 조건은 10% 우세, 응? 10% 우세하고, 뭐가 지금 대상 봉쇄란 말이야. 지금 사례는 뭡니까? 표준지죠. 표준을 사례로 선택했으니까 표준지는 뭐 우세하거나 뭐 열세하거나 이런 게 없겠지. 그러면 전부 우세하다, 열세하다 그러면 이거는 전부 대상 봉쇄를 의미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대상봉사 대상봉사는 개별에서 환경 조건은 10% 우세하고 획지 조건은 5% 열세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5% 열세이다. 아니 이러지 말자. 바꿔보야 되겠다. 안 되겠다. 환경 조건은 20% 열세이고, 그리고 획지 조건은 10% 우세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여기서 기준 시가가 10% 상승했으니까 시점 수가 나왔죠. 얼마고? 100분의 110이네. 10% 상승까지 10 더하면 되잖아. 그지? 그리고, 지역요인 비교치는 1이 나와 있는 거고요. 지역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개별요인 비교치가 2개가 나왔죠. 대상봉사에 20% 열시면 얼마고? 100분의 80이 한 개 나왔죠. 대상에 20을 빼야 되니까. 또 환경요건은 10% 오시니까 100분의 110이 나온 거죠. 이거 전부 곱해가면 돼. 자, 암산으로도 된다. 지금 계산기 쓸 필요도 없다. 나온 그대로 곱하면 되지. 공시가가 10,000원이죠. 10,000원 곱하기 1.1이지. 그럼 얼마고? 11,000원. 11,000원 곱하기 0.8이죠. 그럼 얼마? 8,800원. 그지? 곱하기 또 1.1이죠. 8,800에 1.5 곱하기가 9,680원. 답. 제곱미터당 9,680원. 이게 답이라. 알겠죠? 그러니까 쭉 나온 대로 그냥 곱해가면 됩니다. 하겠지? 요 만원 나와 있잖아, 공시가가. 여기 시중시는 1.1 하니까 100분의 110이니까. 지역요인 비율치는 1이고, 이거 할 필요 없죠? 개별요인 비율치가 2개도 나올 수 있고, 3개, 개별요인은 여러 개가 차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지? 개별요인 비율치는 10개가 나올 수 있어. 그럼 2개가 나왔으니까 2개 다 곱하면 돼. 한 개는 얼마고? 0.8 한 개 나왔고, 그럼 또 한 개는 1.1 한 개 나왔네. 그럼 그냥 곱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제곱미터당 토지 가격은 10,000원 곱하기 1.1이니까 11,000원. 11,000원에서 0.8 곱하니까 8,800원. 곱하기 1.1이니까 9,680원 제곱미터당. 그냥 바로 뭐 암산도 되는데 뭘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비교 방식에서 나오는 거는 유형을 익혀 가지고 이렇게 요인 비교시를 구하는 거나 이렇게 해서 요인 비교시만 구해내면 이건 다 푸는 거니까 이 문제도 못 풀면은 그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문제는 전부 그냥 니나 풀어라 하고 나와야 되겠죠. 한 개도 풀 게 없어요. 이게 아주 쉬운 거야. 요인 비교시 계산하는 게. 그러니까 유형을 익혀서 꼭 풀도록 해요.
자, 비교 방식이고 이제 마지막 방식 3방식 중에 세 번째 방식으로 갑시다. 수익 방식. 자, 원가 방식은 가격 산면수 중에 어디에? 비용성에 입각한 방식. 그리고 비교 방식은 가격 산면수 중에 시장성에 착안한 방식이고, 수익 방식은 가격 산면수 중에 수익성에 착안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장래 산출할 수익의 주안점을 두고 가격을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수익하고 소득은 같은 말이죠. 소득이나 수익이나 수입이나 다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장래 산출할 소득의 주안점을 두고 평가해 간다. 수익의 주안점, 소득의 주안점을 두니까 이 수익 방식을 소득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아까 원가 방식은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그랬지? 비용에 착안하니까 비용 접근법. 그다음에 비교 방식은 시장 접근법. 뭐 이런 용어도 이제 알아도 해야 되겠지. 뭐 수익 방식에서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소득 접근법에 따르면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한단 말이야. 이 감정평가서들 쓰는 용어들이니까, 그죠? 별 용어들 다 쓰니까 용어들은 우리가 다 습득을 해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이제 수익 방식에서도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임대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먼저 수익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수익 방식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을 수익 환원법. 수익 환원법입니다. 수익 환원법. 그리고 수익 환원법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을 수익 가액이란다. 어떻게 수익 가격을 구하는가? 순수익을 환원 이율로 환원해서 구한다면 순수익을 이렇게 이자율로 이렇게 나누었죠. 이렇게 이자율로 이렇게 나누는 걸 이자율만큼으로 나누는 걸 환원 또는 할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제 환원 또는 환원이나 할인은 같은 말이죠. 그리고 그 환원했다 할인했다 말은 이자율만큼을 나누었다 이 말이고 할증했다는 말은 이자율만큼을 곱했다 이 말이야. 우리 그 합계 시장가치 계산에서 다 했잖아, 그죠? 현재 가치를 가지고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는 이자율만큼을 곱하거든. 그래서 할증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이자율만큼을 나누어요. 그래서 할인한다, 환원한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할인했다, 환원했다 말은 이자율만큼을 나눴다 이 말이야. 이 이자율로 이렇게 수익을 이렇게 나누잖아, 그죠? 이걸 할인 또는 환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수익환원법이란 대상 부동산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 순수익이 현재나 과거에 발생한 순수익이 아니죠. 이게 현재나 과거에 생긴 순수익이면 환원을 해서는 안 되지. 환원을 한다는 말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꾼다는 뜻이니까 이 수익이 미래에 발생하는 미래 가치란 말이야, 그지? 항상 수익은 지금 투자 시점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죠. 투자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부터 수익이 발생한다, 그지? 그러니까 이 수익은 지금 현재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 장래에 예상되는 겁니다. 예상. 그 장래에 예상되는 거니까 당연히 미래 가치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이게 미래 가치니까 이자율로 환원을 시켜서 기준 시점의 가격을 구하는 게 수익 환원법이라고 해요. 그럼 수익 환원법은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지. 수익 환원법이란 대상 부동산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수익이나 또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미래의 현금 흐름이나 이 장래 예상 순수익이나 같은 거죠. 장래 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수익이나 또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뭐하여 환원 또는 할인하여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를 말한다. 이렇게 딱 정의가 돼 있어요. 이 정의 이걸 어떻게 정의하는가, 어떻게 읽느냐를 알아야지, 그지? 대상 물건이 대상 부동산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이 현금 흐름이 미래에 발생하니까 미래 가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를 나눈 거죠. 순수익 또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작년에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거기에 현금 흐름을 가로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말이 뭐냐? 그게 작년 시험 문제였다고. 알았어요? 지금 그 문제도 안 나왔으니까 내가 지금 알려주는 거야.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지를 잘 들으라니까. 그러니까 장래 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뭐하여 환원 또는 할인하여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관건. 이걸 바로 수익환원법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서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 수익 방식의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수익 분석법. 그리고 수익 분석법에 따라 산정되는 임대료는 수익 임료라고 한다. 아까 비교 방식에서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뭐였죠? 비교 방식에서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임대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에 따라 산정되는 임대료는 비준 임료라고 했어. 원가 방식에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은 적산법. 적산법에 따라 산정되는 임대료는
적산임료라고 한다 그랬어, 그죠? 바뀌면 안 된다 이런 용어들이 그 이 수익 분수법은 수익 방식에서 임대를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그래. 원가 방식이나 비교 방식이 아니고, 오케이? 각그 3방식에서 가격이나 임대를 평가하는 방법이 뭔가가 구분이 안 되면 안 되고 그 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이나 임대를 뭐로 표현하는가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수익 분수법에 따라 산정되는 임대료는 수익 임료로 해요. 그리고 어떻게 수익 임료를 구하는가? 대상 부동산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수익에 부동산을 임대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경비, 이 필요로 하는 경비를 더하여 임대료를 산정하는 평가 방법. 이게 바로 수익 분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순수익 플러스 필요 재경비 이렇게 해서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적산 임료는 기초가액의 기대율을 곱하고 거기에 필요 재경비를 더해서 임료를 구했죠. 근데 수익 임료는 순수익에 그냥 필요 재경비를 더해서 임료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공식도 바뀌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수익 분수법은 요거 외에는 안 나와요. 자, 잘 봐라. 수익법에 있어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은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는 거고 임대를 평가하는 방법은 수익 분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지? 이 용어가 이걸 이제 바꿔가지고 시험에 찾아도 되죠. 이런 게 바뀌는 순간 그냥 가는 거다. 간다 그냥. 내년에 여기 또 온다. 이제 올해 가고 내년에 또 온다 그냥 조진데. 자, 이 임대료 평가하면 요거 외에는 시험에 나올 거 없고요. 요 한 줄 딱 기억하면 되고 역시 초점이 이제 수익하는 법인데 조금 수익하는 법은 원리는 까다로워요. 원리는 상당히 까다로운데 실제 우리 시험에 내는 거는 뭐 한 15회 전까지만 해도 정말 수익이 환원법에서 나오는 문제는 손도 못 댈 정도로요. 아주 까다로운 깊이 있는 내용들을 물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수익 환원법에서 나오는 문제는 계산 문제가 나오면 가장 쉽습니다. 비교 방식보다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수익 환원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환원율만 그냥 이 환원율이 몇 프로인가 알면은 이 순수익이 뭘 뜻하죠? 순영업 소득이 저기 이제 순영업 소득을 그냥 환원율로 나눠버리면 돼. 그럼 그냥 간단하게 가격이 계산되잖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요 이제 그 저 순수익이 뭘 의미한다고? 수익 중에 이 순영업 소득을 뜻하는 거지. 그럼 순영업 소득은 유효 총수에서 영업 경비를 차감해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수지 계산에서 순영업 소득까지만 구하면 돼. 뭐 세후연금수까지 구할 필요도 없어. 그럼 세후연금수를 구하려면 소득세도 알아야 되고 뭐 다 원금도 이자도 알아야 되지만 이거는 그지? 그냥 순영업 소득을 환원율만 나누면 되니까. 자, 환원율이 10%라고 한다. 다음 중 수익 가치 산정 시 그 수익 환원법에 따른 수익 가치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익 가치를 구하라는 뜻이지, 그죠? 그러면 이 환원율을 10% 주고 이제 뭐 단위당 예상 임대료는 얼마이고 임대 호수는 몇 호다. 그다음에 공시는 가능총 수의 5%. 그리고 영업 경비는 얼마 이렇게 딱 주거든요. 그러면 요 대입하면 순요소는 나오잖아, 그지? 요것만 계산해가지고 환원율 10% 그냥 날아버리면 돼. 그렇게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이 수익 환원법에서 이 수익 가격 구하는 계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풀어야죠. 이 가장 쉬운 계산 문제가 수익 가격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계산 문제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돼. 수익 방식은 아주 쉬워요. 이거는 원리는 이런 거라. 자, 요 A라는 물건의 가격을 지금 2021년 4월 시점에서 가격이 얼마인가? 가격하고 가치가 같은 말이죠. 이게 얼마인가를 평가하고 이제 그럼 수익하는 법은 이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이 장래에 어느 정도 수익을 산출해 줄 것인지 장래에 예상되는 순수익을 예측해 보는 거야. 이 부동산에서 이 건물이 앞으로 매년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의 수익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제 장래 예상 수익이 이렇게 1억하고 계산돼 나와요. 먼저 이제 이 대상 부동산에서 장래에 예상되는 순수익을 미리 계산한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수익이 1억하고 됐다고 가정하면 이 수익이 지금 1억이 발생할 것인데 이게 지금 현재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죠? 장래에 예상되는 수익 아닙니까? 그럼 이 수익은 미래 가치지, 미래 가치. 1년 후부터 1억씩 들어올 것이다 이 말이거든. 근데 가격을 평가하고자 하는 시점은 현재죠. 지금 2021년 현재 시점에서 가치가 얼마니까 이걸 평가하고자 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 수익이 미래 가치니까 이걸 현재 가치로 바꿔주니까 되더라 이 말이야.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것을 할인 또는 환원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지? 그리고 할인이나 환원을 하려면 이자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이자율을 가지고 이 수익 자체가 미래 가치니까 이걸 그냥 환원 또는 할인하여 기준 시점에서 가격을 산정해야 된다. 이게 바로 수익을 환원해서 가격을 구하니까 수익 환원법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럼 수익 환원법으로 가격을 구하려면 가장 먼저 이 대상 부동산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수익이 얼마인가를 계산해내야 되겠죠.
순수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다음에 순수익이 나오면 이걸 또 할인을 해야 되죠. 그럼 할인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자율이 있어야 돼요. 할인시켜주는 이자율, 줄이면 할인율. 환원시켜주는 이자율, 줄이면 환원이율. 이율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여기 이제 한 10% 정도 된다고 한번 가정해볼까? 그러면 이제 수익이 1억 나왔고 또 환원율이 10%가 개선됐으면 이제 수익을 환원율로 이렇게 환원을 시켜야죠. 자, 수익이 1억 그리고 환원율이 10%. 그럼 1억을 10% 이렇게 환원을 해야 나누어야 가격이 구해지죠. 항상 10%로 0.1로 나눌 때는 분자의 단위가 하나 더 커진다 그랬다. 그럼 1억의 단위가 하나 더 커지니까 1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가격이 10억 개선됐죠. 자, 이렇게 수익 가격을 수익 방법을 구하려면 가장 먼저 첫째 뭐 있어야 돼? 순수익. 순수익이 얼마인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환원시켜주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환원이율 또는 할인율. 할인시켜주는 이자율. 할인율이 환원율이 몇 프로인가 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익하고 환원율이 이렇게 각각 계산됐으면 이걸 이제 환원을 시켜야, 즉 나누어야 수익가격이 계산되죠. 이렇게 수익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수익을 환원율로 이렇게 환원하는 것, 이걸 환원 방법이라 합니다. 수익 환원 방법. 이렇게 순수익과 환원율과 환원 방법 세 가지가 있어야만 수익가격이 산정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수익 환원법의 3요소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참 시험이 쉽게 나올 때는 있잖아, 그죠? 수익 환원법의 3요소가 올바르게 배열된 것은 이래가지고 순수익 환원율 환원 방법 이걸 시험으로 한 문제로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밌죠? 이런 거 나오면 참 좋겠죠? 수익 환원법의 3요소가 올바르게 배열된 것은 순수익 환원율 환원 방법. 답 찾겠나 이거? 그것도 많이 틀립니다. 이런 거 내면 더 많이 틀린다 오히려. 점수를 주려고 내면 참 다음에 모의고사 한번 내봐야 되겠네. 자, 이제 수익 환원법으로 가격을 평가하려면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중에서 순수익은 뭘 뜻한다 그랬지? 순영업 소득입니다. 이 수지 계산 과정에 중간에 선되는 순영업 소득을 순수익이라는 거죠. 그죠? 이 수익 가격을 구할 때 순수익이 순영업 소득을 의미한다. 이걸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문제 나올 게 없어요. 그냥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네. 이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이 지금 이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부동산 있잖아요. 그죠? 요 대상부동산에서 직접 순수익을 구해야 되는 방법이 바로 직접법입니다. 직접법. 그리고 이제 대상부동산에서 순수익을 직접 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유산 사례에서 간접적으로 순수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간접법이라. 그리고 이제 토지하고 건물이 한꺼번에 구성된 복합부동산이 있잖아요. 그죠? 이 복합부동산에서 만약에 건물의 가격만을 이 수익 안법을 구하려면 건물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을 알아내야 되겠죠. 또 토지의 가격만을 구하려면 토지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을 따로 추출해내야 되겠죠. 이 복합부동산에서 발생한 총수익 중 토지나 건물에 기술되는 수익을 따로따로 계산해내는 게 잔여법입니다. 그래서 이 순수익을 구해야 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 지난주에 한 거 중에 요 잔여법 하는 걸 들으면 봤지? 가계원칙에서 나와서 잔여법. 요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가계원칙이 있었죠. 그게 중요한 거야. 잔여법이 어떻게 뭐 토지 가격을 구하는가, 이런 토지 수익 가격, 토지의 순수를 구하는가, 이런 거는 알 필요도 없어. 이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가계원칙이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그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 수익 배분의 원칙이 잔여법에 근거가 된다. 그걸 기억해둬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환원율.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는 환원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환원 방법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환원 방법은 수익 가격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수익 가격. 그럼 수익 가격 구하는 거는 그냥 순영업 소득 계산해가지고 환원율로 그냥 나눠버리면 되죠. 근데 이 수익 가격을 계산하는 요령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실제는 수익 가격을 계산하는 문제니까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를 통해서 습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번 단계에서는 요 환원율에 대해서 이제 꼼꼼하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지금 우리가 수익 가격을 구하려면, 그죠? 부동산 가격을 수익 가격으로 구해내려면, 수익 환원법으로 구하려면은 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을 계산해가지고 이걸 이제 환원율로 환원을 시켜야 되거든, 그지? 그럼 이제 요 분모에 있는 환원율은 바로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수익을 환원시켜주고 있는 이자율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가격을 산정해서 수익을 환원시키는 이자율이 환원율이라. 근데 요 공식에서 이제 분모에 있는 환원율을 빼서 따로 분모를 계산하라. 그러면 이 분모를 구할 때는 요 두 개의 위치가 바뀌는 것 아니야, 그지? 그럼 결국 순수익을 뭐로 나누면 돼? 가격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환원율은 순수익을 가격으로 나눴다. 이거 봐봐라. 요 가격, 여기에 지금 가격이 지금 10억이죠? 요 10억을 구하려면은 1억을 10%로 나누면 되잖아, 그지? 그렇죠? 근데 분모에 있는 요 환원율을 구해라. 요걸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0억이 분모로 들어오면 되지. 1억을 10억으로 나누면 10% 아닙니까? 그지? 10분의 1이니까 10% 0.1 아니야. 그러니까 요 10%를 구할 때는 요 10억이 분모로 들어오면 되죠. 그러니까 이 가격을 구할 때는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지만 요 분모에 있는 환원율을 구할 때는 가격이 분모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지? 그럼 결국 환원율이 뭐라고? 환원율은 순수익을 가격으로 나눈 거죠. 순수익이 뭔데? 순영업소득.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을 뭐로 나누라? 부동산 가격으로. 가격으로 이 순영업소득을 나눠주면 그게 뭐가 된다? 환원율이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이 환원율은 첫째 순영업소득을 가격으로 나눈 게 바로 환원율입니다. 첫째 환원율의 개념이 중요하다. 이 자체가 계산 문제로 한 번에 나와.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하고 같은 말이 뭐죠? 투자 금액이나 부동산 가격은 항상 같은 말이라 그래도, 투자 금액하고 부동산 가격은 같은 말이라고.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풀어줄게. 쟁장. 총 투자액이 2억. 총 투자액을 2억 이렇게 줘요. 2억 주고요. 그 다음에 유효 총소득이 2천만 원. 2천만 원이고 영업경비가 800만 원인 경우에 800만 원 이렇게 주거든. 이런 경우에 환원율은 얼마인가? 환원율은 몇 프로인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총투자액하고 같은 말이 뭐고? 그 총투자액이 2억인데 그래. 이 총투자액이 2억하고 같은 말이 뭐라고? 부동산 가격이라. 가격이 2억짜리면 투자 금액도 2억이 되는 거고 부동산이 5억짜리면 투자 금액도 5억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요 개념 놓치면 안 돼. 부동산 가격하고 총투자액은 항상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럼 지금 가격이 2억이라. 근데 순영업소득 얼마? 여기서 이거 차감한 게 순영업소득이죠. 그럼 순영업소득은 1200만 원이죠. 그러니까 환원율은 2, 6, 10이니까 6% 이렇게 되겠네. 0.66 나오니까, 그지? 요거, 이게 그냥 계산 문제로 한 문제짜리야, 이게. 우리 시험에 요렇게 한 문제 나온다니까. 근데 이거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지? 이 순영업소득 그냥 가격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지? 순영업소득 계산 못하나, 요거? 하겠지? 그죠? 그리고 문제가 이제 뭐야? 순영업소득 구했는데, 요 총투자하고 가격이 같은 말하는 걸 모른다. 그래서 요 문제를 못 풀고 있는 거야, 지금. 미쳐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별거 없어. 쫄지 마 좀 제발. 그러니까 아주 단순해. 그러니까 자 이제 그 환원율이 이렇게 순영소득을 가격으로 나눈가 이렇게 이제 환원율을 갈 수도 있고요. 또 환원율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환원율은 순수 이율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률. 그러니까 순수 이율의 위험률을 가산한 복합 이율입니다. 이렇게 순수율하고 위험률을 합쳐주면 환원율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환원율은 또 달리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순수율하고 같은 말이 뭐죠? 무위험률. 그리고 위험률하고 같은 말이 뭐? 위험 할증률. 그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합친 거는 또 뭐? 요구 수익률. 투자라서 우리 요구 수익률이 무위험률하고 위험 할증률을 합쳐서 계산된다 배웠잖아, 그지? 요구 수익이나 환원율이 같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환원율은 또 그 우리 어림시험에서 성수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지? 순소득 성수하고 역수가 되는 게 뭐죠? 순소득 성수의 역수가 종합자본 환원율이다. 종합자본 환원율. 그래서 이 종합자본 환원율도 환원율하고 같은 말이에요. 종합자본 환원율을 줄여서요. 자본 환원율, 자본 환원율, 그리고 종합 환원율 또는 종합 자본율, 자본 환원율. 이 환원율을 그냥 자본 환원율 이렇게 읽는 거야. 종합 자본 환원율이 그지? 순소득 성수하고 역수죠. 순소득 성수가 뭡니까? 총투자 금액이 순영업 소득의 몇 배가 되느냐? 요게 순소득 성수죠. 요놈의 역수가 요 부모 문자를 바꾼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순소득 성수의 역수가 종합자본 하는데 종합자본 하는 게 바로 이거 아니야? 순영업 소득을 가격으로 나눈 거. 총투자에서 순영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종합자본 환원율이죠. 그래서 종합자본 환원율이나 환원율이나 요구수익이나 다 같은 편이야. 얼마나 이 동의가 많은지 몰라. 그 다음에 또 환원율은 그러니까 이렇게 무위험률에다가 위험률을 합쳐서 계산할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개별 환원율이고, 그 다음에 종합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을 또 합친 겁니다. 이게 종합 환원율인데, 이 자본 수익률은 이자율이라. 이자율 또는 할인율 다 같은 말이지 뭐.
정기예금 이자율을 바로 자본수익이라는 거고요. 자본회수율은 앞 시간에 우리 원가 방식에서 강가분만큼 자본을 회수해서 적립하는 걸 강가상각이라고 그랬죠. 그 강가상각하고 같은 말이 자본회수. 강가분만큼 자본을 회수하는 걸 강가상각이라니까 자본회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본회수라고 같은 말이 바로 강가상각률이겠지. 자본회수랑 강가상각이 같은 말이니까 이 건물에서 생기는 강가분을 회수하는 비율이 바로 자본회수율입니다. 강가상각률 같은 말이죠. 그럼 이제 할인율이나 이자율이나 자본수익률이 같은 말이고 자본회수율이나 강가상각률이 같은 말이니까요. 환원율은 아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본수익률 플러스 자본회수율이다. 할인율 플러스 자본회수율이다. 자본수익률 플러스 상각률이다. 할인율 플러스 상각률이다. 왼쪽하고 오른쪽 걸 합치면 다 환원율이라. 그런데 환원율은 자본수익률과 할인율의 합계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거는 이자율을 이중으로만 계산했지 강가분이 고려가 안 됐기 때문에 그는 환원율이 될 수가 없고 또 자본회수율과 상각률의 합이다. 그래도 안 돼. 이거 두 개를 합쳐버리면 강가분만 이중으로 계산했지 이자율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이 한꺼번에 구성된 복합부동산이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토지든 건물이든 정기예금에서 나오는 이자만큼은 일단 수익이 확보돼야 투자를 하겠죠. 그리고 투자 대상에 건물이 포함되어 있죠. 그럼 토지는 소모가 안 생기니까 영속성 때문에 그지? 소모되지 않지만 건물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철거되고 없어지잖아요. 강가가 생기죠. 그래서 철거되고 없어진다는 말은 건물에 투자한 원금이 사라져버린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원금이 보존이 안 되면 건물에 누가 투자합니까? 은행에 예금해 놓지 그지? 그래서 건물에서 생기는 강가만큼 자본이 추가적으로 더 회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거만큼을 합쳐가지고 나는 최소 요 두 개를 합친 만큼 수익이 나오면 투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원율이 이렇게 두 개의 합으로 구성되는데요. 환원율은 상당히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이 환원율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순영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맞죠? 가격에서 순영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환원율입니다. 그럼 환원율은 순수율의 위험률이 가산된 복합비율이다. 그렇죠? 이 두 가지를 합친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종합환원율은 자본수율과 자본회수율의 합계이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자본회수율이 상승하면 종합환원율도 상승한다. 맞죠? 두 개를 합친 거니까. 우리 투자에서 맨날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 나와. 무위험률의 상승은 요구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그래야 돼. 요 두 개를 합친 게 요구수익률이니까. 그지? 근데 시험은 반대로 무위험률의 상승은 요구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틀리게 나온단 말이야. 요구수익률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구성되는데 어떻게 이 둘 중에 한 개만 상승하면 요구수익률이나 환원율도 당연히 상승하는 거지. 작년 시험 문제야. 위험이 증가하면 환원율은 상승한다 하락한다. 상승한다 이렇게 돼 있지. 위험이 증가하면 위험 할증률이 증가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다음에 그게 지문 5개에서 옳은 지문으로 올바르게 배열된 걸 찾아라. 작년에 환원율에서 시험에 나온 게 그죠? 자본 환원율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 니은, 티끌, 리을 중 옳은 것으로 올바르게 묶인 것은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였거든요. 그럼 그게 지문 1개. 위험이 증가하면 환원율은 상승한다. 맞아 틀려요? 맞았지? 맞죠? 위험이 증가하면 위험 할증률이 증가하니까 환원율이 상승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금리가 상승하면 환원율은 상승한다. OX. 역시 맞단 말이야. 금리가 바로 뭐야? 이거죠, 이거. 무위험률이 바로 정기예금 이자율이잖아요. 이자율이 금리 아닙니까? 그 금리가 상승했단 말이 무위험률, 순수율이 상승했다는 뜻이라. 그럼 이게 상승해도 환원율이 상승하죠? 그죠? 그 다음에 환원율이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 OX. 틀렸지. 환원율이 상승한다. 이거 봐봐라. 환원율, 요 분모에는 환원율이 상승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그래야지. 그죠? 환원율이 상승하면 이 분모에는 환원율이 상승할수록 가격은 낮아지는 거죠. 환원율하고 가격은 반비례하는 겁니다. 환원율이 상승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그래야 돼. 그죠?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건 틀린 질문이죠. 환원율하고 가격은 반비례하는 거죠. 작년에는 이 환원율에 대한 서술형 문제를 냈거든요. 서술형 문제를 내면서 이제 이 환원율의 구조를 가지고 그 서술형 문제를 옳은 것으로 올바르게 배열된 게 그게 작년 문제였는데 올해는 제가 예상할 때는 환원율을 구하는 원리를 묻는 서술형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환원율을 계산하는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수익가격을 계산하는 문제, 수익가격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환원율에서 중요한 게 환원율을 어떻게 구해내는가. 환원율 산정 방법인데 제목부터 이거 다 외워야 된다. 자,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첫째가 요소 구성법.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조성법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시장추출법. 그리고 세 번째 투자결합법. 투자결합법은 두 종류가 있다. 첫째가 물리적 투자결합법이 있고 그리고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적 투자결합법을 대폭 수정해서 보완하고 나온 것이 저당 지분 환원법. 저당 지분 환원법을 에루드가 착안했기 때문에 엘우더법이라고 하는데 이 에루더법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니까 에루더법을 기억해 놓는 게 좋겠고 에루더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온 게 부채 감당법. 이거 이에 이제 환원율 관련법이 총소득 성수법도 있고요. 또 뭐 CAPM 모형이라고 해서 자본 자산 가격 결정법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은 그런 것들은 안 나오고 요 5가지를 갖고 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원리를 좀 습득해 가지고 환원율을 구하는 원리를 서술로 내기 때문에요. 원리를 모르면 안 되겠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거든. 이 환원율 구하는 방법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으니까 이 지금 수익하는 부분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죠? 요 뒤는 지우지 말고 요 앞에만 지우고 좀 쉬었다 합시다. 여기서부터 끝내고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할 것 같고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고생했습니다.